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경제사화하고 이제 사회사 파트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시간에는 고대사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네 번째 고대 문화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각국의 문화의 특징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삼국의 문화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국의 문화는 공통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성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삼국 각기 공통적인 문화다라고 하면은 피지배층은 피지배층대로의 서민 문화가 있고요. 이 서민 문화의 특징은 소박함이 있습니다. 또 지배층은 지배층대로의 문화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귀족 문화입니다. 세련된 그런 귀족 문화죠. 그리고 삼국 문화의 공통된 요소로서 불교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화사에서 불교 내용을 빼버리면은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만큼 불교는 고대 건축이라든가 회화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여러 면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 문화의 공통점은 정리합니다. 소박한 서민 문화, 세련된 귀족 문화, 여기에 이제 불교 문화. 그럼 이제 다른 점은 뭐가 있느냐? 다른 점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리적인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고구려는 북방 민족과 중국 민족과의 대항 또는 대결 과정에서 좀 거칠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문화가 예를 들어서 좀 성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남성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할 때 백제하고 신라 문화는 고구려가 북방과 중국 민족의 침략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여성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는 어떤 성격이 나타나냐면은 우아하고 세련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신라는 처음에는 소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족적 배타성이 좀 강했고요. 또 지리적으로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경상도 쪽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경상도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박한 성격을 띠다가 나중에 고구려와 백제하고 이제 교류 관계를 맺죠. 그래서 고구려 문화가 들어오고요. 자연스럽게 또는 나제 동맹을 통해서 백제 문화가 또 신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하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국의 문화의 공통된 특징과 그리고 다른 점은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는데 다른 점보다는 뭐가 더 많았다? 공통된 특징이 더 많았다. 그래서 공통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 통일 이후에 통신라 때 우리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하고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백제 고구려 문화가 신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삼국 통일 이후에 쉽게 고구려 백제 문화를 쉽게 끌어안을 수 있는 토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문화는 민족 문화의 기반이 확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장에 통일신라 문화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민족 문화의 토대가 확립이 됐다.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백제와 고구려 문화를 통합을 함으로 해서 나타난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통일신라 문화입니다. 국제적이고 귀족적이다. 국제적이다라면 당나라 문화하고 교류하면서 국제 문화 조류에 동참했고요. 그리고 귀족적이다라면은 이 귀족은 누구예요? 진골 귀족들이죠. 근데 그네들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통신라 중대 때 유행했던 교종 있죠. 불교의 교종과 선종이 나옵니다. 그 교종의 유행의 결과 외적인 면에 치중했던 교정입니다. 형식이라든가, 그렇죠? 또 외형적인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깎고 새기고 하는 조형예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일신라 때 불교가 대중화됨으로 인해서 민간 문화의 수준도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 수행의 주체는 귀족이나 민중이 아니라고 그랬죠. 국가나 왕이나 국가가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서 불교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에 수용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귀족과 민간은 제외가 되는 거죠. 국가가 통치 목적에서 불교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중에 귀족과 타협을 해가지고 귀족 불교로 공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삼국시대 때는 민중 불교로서의 기능은 없었어요. 통일신라 때 원효나 의상 등의 노력에 의해서 불교가 대중화됨으로 해서 민간 문화 수준도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통일신라 문화는 바로 민족 문화의 토대가 확립됐다부터 해서 민간 문화의 수준이 이럭저럭해서
향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발해 문화는 역시 지배층 중심의 문화입니다. 귀족적이고요. 또 발해 문화의 대다수는 고구려 문화 요소가 좀 강하죠. 물론 여기에 당나라 문화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발해 건국의 주역이 누구였어요? 바로 고구려 유민들이죠.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을 중심으로 했었던 고구려 문화 요소들 보면은 온돌 장치라든가 뭐 굴식 돌방 무덤이라든가 또는 불상, 미술 양식, 와당, 연꽃 무늬, 와당 기와장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돌 사자상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발해를 한국사로 보는 그런 근거 자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이제 당나라 문화도 있습니다. 당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통치 제도에서 삼성육부제, 그다음에 주작대로, 수도 상경의 남쪽에 있는 크다란 도로입니다. 주작대로, 그리고 벽돌 무덤, 정효공주 무덤이죠. 이런 것이 당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죠. 그래서 삼국과 남북 시대 때 각국의 문화의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고대 문화에서 먼저 한자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글자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청동기 철기 시대 때 북방계통의 청동과 중국의 철기가 들어올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 시대, 선사 시대 구분 기준은 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자가 사용됐던 시기는 청동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한국사에서 문자 사용은요, 철기가 들어오면서 중국의 한자가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한자가 사용이 돼요. 문자가 사용이 됐다. 한자 사용의 증거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경남 창원 다호리 나무 덧널 무덤에서 출토됐던 뭐가 있어요? 붓. 양쪽에 붓털이 달린 게 있었죠. 붓의 용도는 뭐예요? 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한자가 들어와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또 평양에서 발견됐었던 뭐가 있었어요? 바로 진과라고 하는 게 있었죠. 진과. 그래서 창입니다. 창과자입니다. 여기에 평양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 창에 25글자의 한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자가 들어와서 사용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자는 중국 글자 아닙니까? 이걸 우리 글로 만든 것이 뒷장에 보시면은 이두, 향찰, 뭐 구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글자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개량이 되면서 결국 15세기 때 진짜 우리 글자가 만들어지죠. 그게 뭐예요? 바로 한글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을 얘기를 하겠죠. 특히 거기에 향찰이 있죠. 이 향찰은 향가의 작품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향가가 현재 25수가 남아 있어요. 이련의 삼국유사 14수, 고려 광종대 때 활동했던 승려, 균여가 쓴 보현 10원과 11수에서 총 25수가 남아있는데 향가는 다 향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찰이란 한자의 음만 따온 거예요. 한자의 음만 따온 것을 향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신라라든가 뭐 통일신라, 발해, 제다, 교육시설들. 소위 요즘이면 대학들이 만들어집니다. 고구려 한번 봅시다. 소수리망제 태학. 그 다음에 지방에 평양촌도 이후에 세웠다는 뭐가 있어요? 경당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금성문에서 고구려의 한학의 발달 수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국엄 기공비, 중국 위나라의 관국엄이 고구려를 침략해 가지고 세웠던 비석이에요. 그 다음에 광개토왕비, 중원고구려 비, 모두루란 사람의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는 무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무덤 주인공의 간단한 이력서를 써놓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묘지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이 고구려의 교육기관 그리고 고구려의 교육 내지 한학의 수준이 발달했다는 증거로 보자는 겁니다. 백제 보겠습니다. 백제는 말이죠. 고구려처럼 무슨 태학이니 경당이니 이렇게 하는 용어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육시설이 있었던 걸로는 봐요. 근데 그 학교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박사들이 있죠. 박사. 요즘에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 제도가 있었다는 것. 또 계로왕의 국서라든가 무령왕릉 지석이라든가 사택 지적 비문이라든가 밑에 자료 있죠. 이런 데서 백제 한학 발달의 수준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중에 무령왕릉의 지석이 있습니다. 이 지석은 위에 나와 있는 묘지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할 때 묘지는 이렇게 씁니다. 묘지에 땅지자를 써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묘지는 땅지자를 쓰는 건 아니고요. 묘지예요. 기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에 주인공에 대한 일대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이게 누구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지석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두로 묘지하고 고구려에 그 다음에 백제의 무량릉 지석은 같은 얘기예요. 묘지, 지 그런 거 뭐요? 석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묘지 그 다음에 지석이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를 좀 보겠습니다. 뭐 임신석이석 그 다음에 단양적성미 등의 각종 금성문 이런 데에서 신라도 역시 한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임진석이석은 신라 화랑도 두 명의 화랑이 맹세를 기록한 돌에서 임신석이석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통일신라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국립대학 뭐가 있어요? 신문왕대 때에 바로 국립대학 국학이 있었습니다. 이 국학은 나중에 경덕왕대 때 태학감으로 고쳐졌습니다. 35대 경덕왕입니다. 근데 36대 중대 마지막 왕이죠. 누구죠? 해공왕대 때 다시 국학으로 개칭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좌우 다 벗겨 놔두시고요. 통일신라의 국립대학은 뭡니까 하면 국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일신라에 국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발에는 뭐가 있어요? 발에는 주자감이 있습니다. 역시 유학교육이 행해졌다는 증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통일신라 하대 때 가면 원성왕대 때, 그러니까 37대 선덕왕, 38대 원성왕대 때에 국립대학 국학 안에다 뭘 둬요? 독서 3품과 또는 독서 출신과를 둡니다. 그러니까 특채가 있고요. 특품, 그다음에 상, 중, 하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어라든가 예기라든가 춘추 등을 읽고 해석을 하면은 등급을 상중하로 나눠서 인재로 뽑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능력을 중시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런 제도가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진골 귀족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소죠. 그래서 골품제도라고 하는 폐쇄적인 이런 신문제도에 막혀서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독서 3품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 3품과는 제대로 시행은 안 됐지만은 이만큼 읽고 해독하면은 인재로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바로 학문 보급에는 기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자의 사용과 그리고 이제 유학의 발달 등은 당시 역사서 편찬으로 나옵니다. 고구려 봐봐요. 유기백권을 영영왕대 이문진이 신집 5권으로 요약을 하고요. 백제 근초광대 때에 고흥이 쓴 서기, 신라 진흥왕대 때 거칠부가 쓴 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찬 시기는 봐봐요. 명양왕, 그 다음에 백제 근초광, 신라 진흥왕입니다. 고대 국가 팽창기입니다. 즉 전성기 때에 편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찬 목적 좀 봅시다. 그 위에 자 자기 나라의 전통을 이해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며 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심을 모으고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기 자국의 역사를 편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간단하게 역사 편찬의 목적은 뭐냐? 통치 목적이다. 통치 목적하에서 편찬했는데 물론 현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역사서는 1145년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쓴 뭐가 있어요? 바로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보는 것이죠. 자, 한편 유학의 발달도 이런 이제 한자의 사용과 또 교육 제도의 정비, 역사서의 편찬과 같이 갈 겁니다. 삼국시대 때에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앞에 나왔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는 삼국시대도 유학이 발달했다는 증거고요. 통일신라 때 유학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육두품에 의해서 발달했습니다. 육두품 그러면 거기에 강수, 설청, 뒤에 보시면은 최치현, 김은경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주야이크는 김대문이라는 사람은 육두품이 아니고 진골입니다. 자, 그러면 강수부터 해가지고 보시는데요. 자, 이 단원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정 개인의 특징적인 활동들을 이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강수,
외교 문장가로 알려져 있어. 나당 전쟁 때에 당나라 서린객에 보냈던 답장 편지, 뭐라 그래요? 답서린귀서,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청방 인문표가 있습니다. 인문 누구냐? 김인문이에요.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이 이제 문왕이 되는 거죠. 예, 김인문의 형이 되는 겁니다. 김범민이 문왕으로 등장하고요. 김범민의 동생이 김인문이에요. 이 사람이 나당 전쟁 이후에 당의 인질로 잡히거든요. 그 인질 잡혔던 김인문이를 석방을 요청하는 글이란 뜻이에요. 청방 인문표를 써서 김인문이가 풀려나게 됐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외교 문장가로 알려져 있어요. 누구예요? 강수. 그리고 불교를 새 외교다 해서 비판합니다. 세상 밖의 종교란 뜻인데요. 곧 요즘 얘기하면 이단이다 해서 불교를 배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육두품 설총이 있습니다. 원효의 아들이었었고요. 이두를 집대성했죠. 그리고 신문왕에게 국왕의 도덕 정치를 강조했던 뭐를? 화왕계를 써서 올렸습니다. 뒷장에 화왕계 사료가 있습니다. 꽃의 왕이다 해서 화왕계라고 합니다. 화왕. 왕에게 이제 어떤 게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꽃만 찾아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국왕의 도덕 정치를 강조했던 글입니다. 이 사료는 자주 출제되는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설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 사료를 통해서 육두품에 대한 동향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대문, 진골입니다. 자, 신라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한 다수의 책을 남겼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 없어요. 밑에 화랑세기, 계림잡전, 고승전, 한산기, 악본 등이 있다 하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의 사료로 인용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의도적으로 김부식이 없애버렸는지 아니면은 뭐 전란이라든가 화재 등으로 인해서 소실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시기까지는 있었던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육두품 최치원,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외국인에게 보게 했던 시험이 뭐예요? 빈공과죠. 그 빈공과에 급제해서 당나라에서 하급 관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머물고 있었을 때 황소의 난, 그러니까 황소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의 난이 났을 때 토벌하는 경문을 씁니다. 이 경문을 보고 황소가 두 손 다 들고 스스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워낙 이 글이 어떻게 썼다는 거요? 좀 시퍼렇게 말이죠. 말은 하지 않지만은 글로써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런 형태의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황소 경문이에요. 자, 이거 외에 최치원의 개원필경 또는 사산비명, 제왕연대력, 그 다음에 진성여왕제 때 당에서 기후해서 진성여왕의 실정에 대한 개혁 건의, 시무 10조를 올렸다 하나 내용이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치원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 빈공과에 급제했던 우리나라 신라죠. 최초의 육두품 유학생 누구죠? 김운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라 때 중대 하대를 마찬가지입니다. 육두품 그리고 이제 진골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활동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세요. 특히 그 중에 김대문이라는 사람은 우리 문화에 당시 자기가 서 있던 신라 문화의 자주 내지 주체성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발해로 가겠습니다. 발해도 독자적인 문자가 있었다 하나 공식적인 국내의 기록은 다 한자로 씁니다. 독자적인 문자는 발해 상경성에서 발견된 기와장에서 한자는 아니고요. 이상한 글자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아마 그네들의 고유한 글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당나라 빈공과에 급제했던 오소도, 오광찬 이런 사람 나오죠. 남북구 시대 때 그 대외 관계에서 등재 서열 사건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죠? 그 등재 서열 사건 때 이 사람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면 이거정이라든가 양태사, 왕효렴 이런 사람들의 작품 내용에서 발해에서도 유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양태사 다듬이 소리는 일본에 왕이 죽었을 때요 조문객으로 갑니다.
가서는 일본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들었던 다듬이 소리를 듣고 쓴 시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나라 떠나와서 아무 소식 듣지 못하더니 이제 타향에서 고향 소식 듣는 듯 하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발해하고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외교적인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다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날의 다리미죠, 다리미. 이렇게 다리미 똑에다가 옷감을 놓고 몽둥이 이렇게 톡톡 치면서 반달 펴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미는요, 다듬이 이 시기 때 동아시아에서 같이 공용으로 썼던 다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같은 문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듬이 소리는 발해와 일본과의 대관계의 친선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때 한자가 들어온 이후에 교육기관, 역사서, 유학 다 발달했다까지 이제 살펴보시고요. 밑에 불교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불교 전례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정치사에서 이 4세기 국제 정세는 불교 전례 시기하고 일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전진 고구려 신라, 동진 백제 일본 이렇게 불교가 전례가 됩니다. 수용의 주체가 국가 왕입니다. 왕권 강화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용이 돼서 공인을 하려면은 귀족 합의를 거쳐야 되죠. 근데 귀족들이 왕권 강화를 한다 해서 불교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합의해 주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은 또는 국가는 그 귀족들을 합의하게 하게끔, 그러니까 어떤 그 제가이라든가 정삼이라든가 화백회의로 끌어오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상 중에 하나, 그 귀족들을 어떤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미끼 역할을 했었던 불교 사상을 발견하게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윤회 사상입니다. 불교의 교리가 뭐예요? 윤회, 평등, 그렇죠? 평등은 인도의 골품 제도라고 하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고타마 시타르테에서 불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회입니다. 윤회는 아시죠? 업설이하죠. 업이라고 합니다. 윤회 사상이고요. 또 하나는 자비입니다. 모든 종교에 들어가 있는 사랑이죠. 사랑, 자비. 그 중에 윤회는 귀족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아주 유용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회란 사상을 주고 왕이 귀족들에게 너네는 전생에도 귀족이었고 지금도 귀족이고 다음 세상에도 귀족일 것이다. 니네는 전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선근 공덕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승에 지금 뭘로 태어났다? 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윤회 사상이 귀족들에게 넘겨주고 귀족들이 그 윤회 사상을 먹고 사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삼국불교는 왕실불교이며 귀족불교로 공인됐던 거죠. 그런 이제 민간까지 불교가 대중화된 것은 언제 때요? 바로 통일신라 때 원효와 의상에 의한 결과였었습니다. 계속 그 불교의 역할을 좀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격을 먼저 봅시다. 왕실 불교로 수용됐으나 귀족과의 타협을 거쳐 공인되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인된 겁니다. 그래서 귀족 불교로 발전했으며 또 두 번째 성격 봐요. 인왕경, 호국 불경입니다. 그 다음에 백자 강회, 인왕경을 이때 읊었다 해서 백자 강회를 인왕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백자 강회는 100명의 고승이 앉아서 법회를 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백자 강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 목탑, 선덕여왕제 때였죠. 신라 주변 9개 나라가 신라의 조공을 바쳐온다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관에는 진흥왕제 때 처음 나옵니다. 국가나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교 행사예요. 호국불교죠. 비보사찰이 있습니다. 땅의 기운이 안 좋은 곳에다가는 집을 짓지 말고 절과 탑을 세워서 불순한 땅의 기운을 불력에 의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찰을 비보사찰,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탑을 비보사탑이라고 그래요. 거기 나와 있는 백제의 왕응사, 신라의 황룡사가 다 비보사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은 어떻게 보면 비보사탑 정도의 성격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인왕경, 백자강의 인왕의 황룡사 구축목탑 8관의 비보사찰 묶어서 우리나라 불교의 어떤 성격을 보여준다?
호국 불교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박스 쳐놔요. 호국 불교. 그 다음에 불교는 내세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불교는 현세 구복적입니다. 내세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어서 복을 구한다 해서 현세 구복적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샤머니즘적 성격을 띄었다. 왜냐하면 토착신앙과 어우러지면서 미신적인 성격을 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봐봐요. 고대 국가 이전에 부족국가 때, 부족국가에서 어디로 오죠? 고대 국가로 넘어오죠. 또 부족국가 때 원시 신앙도 있어 없어? 있죠. 또 조상신 숭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대과로 넘어와서 이 고대과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불교 수용한 이후에 이전에 원시 신앙과 이런 신앙도 있죠. 이것들 다 버려요? 아니면 다 끌어안아요?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삼국 불교는 어떤 성격이 강하냐 그러면은 자, 불교 사상의 통일이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결여가 됐으며. 그죠? 그 다음에 삼국불교, 불교 사상의 통일이 결여가 됐었으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샤머니즘적 성격, 미신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짬뽕하는 과정에서. 아시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 이제 호국적이며 현세 구복적이며 또 국가가 수용했지만은 귀족과 타협을 거쳐서 공인되면서 귀족 불교의 성격을 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삼국 불교의 성격이 되겠죠. 자, 바로 위에 불교가 들어와서 나타난 역할이 있습니다. 일종의 영향이 되겠죠. 중앙 집권 강화와 왕권 강화에 기여했으며 서역과 중국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전달해서 고대 문화 발달에 기여했었다. 밑줄 좀 그어놓으실래요? 고대 문화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삼국 문화의 공통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는 이꼴 무슨 문화다? 불교 문화다.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대 문화 이꼴 불교 문화다. 그러니까 고대 문화사에서 불교 얘기를 빼버리면은 사실은 얘기할 게 있어 없어? 없다. 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부족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부족을 초난다. 포용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안으면서 전부 이거죠. 끌어안으면서 초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갈등이나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소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와서 끼친 영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국에 불교가 수용이 돼서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고구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수리 왕대 전진의 승려 순도가 전례했습니다. 고구려 불교는 삼론종이라고 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남방불교라고 그래서요. 남쪽으로, 동남아 남쪽으로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남방불교라고 그래요. 개인의 해탈에 치중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북쪽으로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북방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 위주로 정찰하게 됩니다. 근데 대승불교이지만은 고구려는 뭐라고 했어요? 삼론종. 백제는 뭐라고 했어요? 율종. 신라는 뭐라고 했죠? 계율종.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승불교입니다. 똑같은 대승불교인데 삼론종, 율종, 계율종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바로 경전의 해석 차이예요. 경전의 해석 차이에 따라서 삼론종, 율종, 계율종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 삼론종, 맨 밑에 백제 율종, 다음 장에 신라의 계율종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고구려의 승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승려가 있는데 그 중에 도림 한번 봐요. 도림. 세 번째. 장수왕제 승려고요. 이 사람은 뭐 거의 바둑광입니다. 백제 바둑광에서 우리가 계로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로왕이 실정에 빠지고 이때 고구려 장수왕이 남진해서 계로왕을 죽이고 그리고 수도와 한강을 탈취하는 그런 과정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도림입니다. 도림은 호국 불교의 상징 승려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담징
쭉 내려오겠습니다. 해자,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승리했다는 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구려 승려로서 알려진 승려입니다. 백제 보겠습니다. 침유황대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가 들어왔다. 전래했다. 백제는 뭐다? 율종이다. 율종. 이제 율종이 되겠습니다. 백제의 대표적인 승려에서 겸익, 그 다음에 관륵, 그 다음에 놀이사치계. 이 놀이사치계는 승려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일본의 이 불경과 불상을 전달했던 서광대 6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놀이사치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는 눌지왕대 때 고구려의 승려, 묵호자에서 전래가 된 이후에 법흥왕대에 2차도의 순교로 공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률사 석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2차돈 순교비라고 그러죠. 2차돈 순교비. 이거 앞에 법흥왕이 업적에서 한번 봤었어요. 이걸 읽고 뭘 한다? 백률사 석당이란다. 석당입니다. 경주에 있는 사찰이고요. 돌로 만들어진 기둥이에요. 육각형 기둥인데 거기에 2차돈이 순교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있죠.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바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백률사 석당은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곧 뭐라고 했어요? 부처다. 왕실을 석가모니 집안으로 환생시켜서 왕이 곧 부처다라는 사상을 정당하고자 왕권과 밀착되어 발달했으며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였었다. 언제 때요? 불교식 왕명 법흥왕대 때부터예요. 에서 언제까지? 바로 경덕 법흥왕부터 해서 진덕 여왕 때까지가 바로 불교식 왕명을 쓰던 시기죠. 여기를 이려는 신라 사 시대 구분에서 중고시기, 중고기라고 했습니다. 법, 진, 선 이 들어가 있었던 왕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업서 있습니다. 업.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업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전생에 착한 일 안 하면 이승이 힘들고 이승에 또 착한 일 안 하면 다음 세상에 힘들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 업이 아닙니까? 업. 사람은 전생의 선한 공덕에 따라 현재 지위나 위치가 결정된다는 이론으로 귀족들의 특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걸 업이라고 그래요. 업설. 신라 불교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진흥왕대 때 불교 교단을 조직을 해서 자, 고구려 승려 해량을 뭘로? 국통. 그 다음에 이하의 주통, 군통의 승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구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주, 부, 주, 군.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현. 현 밑에 뭐가 있나요? 촌. 밑에는 뭐가 있죠? 향. 밑에는 부곡이 있었죠. 이러듯이 각 주와 군과 현에다가 누구를? 승려를 파견하는 겁니다. 교단을 조직한단 말이에요. 불교 국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교단 조직은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흥왕대 때에 최초로 교단 조직 이후에 국통, 주통, 군통할 때 국통에 누구를? 고구려 승려 해량을 삼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미륵불 신앙이 있습니다. 미륵불이 나타나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신앙으로 화랑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 신라 사회에 정착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밑에 자료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게 화랑 아닙니까? 그죠? 화랑인데 이 화랑이 곧 이꼴 누구다? 미륵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에 활동했던 승려서 원강, 세속오계를 썼다는 거 원강입니다.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 목탑 건립을 주도했던 선덕 여왕대 때 누구죠? 자장의 활동이 있죠. 그거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불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예, 중대 때는 교종이 유행을 합니다. 교종은 5개 교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경전에 따른 차이입니다. 경전에 따른 차이다.
선종은 하대 때 유행합니다. 선종은 지역에 따라서 바로 아곱계 본산으로 나눠진다. 그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지방 호족들이 배후에 있어요. 지방 호족들이. 그 다음에 이제 중대 때 교종은 왕실, 귀족과 결탁해서 얘는 누구? 지방호족. 더 나가서 누구? 바로 육두품들. 의 후원하에서 교종과 선종이 각각 유행을 했습니다. 교종은 당시 조형예술 발달에 기여했었고 깎고 새겨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 전제왕권 강화에도 기여했고 전제왕권 강화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누구죠? 의상, 의 화엄종을 얘기를 합니다. 화엄종의 교리가 일, 즉, 다, 즉,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라는 얘기야. 그 하나를 뭘로 봤어요? 왕권으로 봤죠. 그 왕권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일하는 거죠. 일련의 이런 것들이 교종이 유행했었을 때에 끼친 영향이고 하대 때 가면은 선종이 유행합니다. 물론 선종이 유행에 따라서 교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류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때도 선종이 있었습니다. 선종은 신라 하대 때 선종이 중국에서 들어오죠. 중국의 불교입니다. 인도 불교에 대한 중국의 불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럼 이 선종이 들어와서 끼친 영향. 자, 전제 왕권 어땠어요? 무너집니다. 조형예술 무너집니다. 대신 이때는 뭐가 나오냐? 선종이 유행하면서 바로 지방에서 승려들이 죽고 나서 사리를 세워놨던 화장을 해가지고요.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 유행합니다. 그게 승탑. 한자는 부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탑비를 세워놓죠. 승탑과 탑피 건립에 영향을 주고요. 또 얘네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죠?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일하는 거죠. 이게 당시 중대 교종 하대 선종의 활동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대 때 교종과 하대 선종의 성향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맨 위에 봐봐요. 9번째 통일신라 불교의 다음 장 맨 위에 보면 교종, 경전과 형식과 의식을 중시했다 그랬거든요. 경전, 형식, 의식. 그러니까 교종은 내적인 면을 아니면 외적인 면을, 이거는 드러나는 외적인 면에 치중을 하고요. 선종은 거기에 비해서 바로 내면적인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립문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야. 책에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고 곧바로 뭐 할 수 있다? 바로 성불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성불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성불하기 전에, 성불하고 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 하죠? 답을 한다. 답이 화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리가 나오죠? 그걸 모셔놓은 탑을 우리는 뭐라 한다? 바로 부도라 한다. 그 부도 또는 뭐라 하죠? 다른 말로 부도는 승탑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승탑과 탑피, 승려의 일대기를 비석에 세우는 겁니다. 이거의 유행을 가져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와 탑비는 불교 교종보다는 선종이 유행했을 때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교종, 선종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중대 때 활동했던 승려도 있죠. 원효, 의상, 원측, 해초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 중에 원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에 져서 신문화쟁론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 하에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화합사상인 화쟁사상을 통해 여러 종교의 여러 종파의 융합을 추구하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삼국시대 때 불교가 말이죠. 삼국시대 불교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저기서 말씀드렸나요? 불교, 자, 이거는 여기다 쓰지 말고 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삼국 불교는 불교 사상의 통일이 됐다? 결여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 원효가 어떤 사상을 토대로 화쟁 사상을 토대로 해서 삼국 이전에 고대과 통일 이전에 불교 사상의 통일이 결여된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했는데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쟁은 뭘 쟁이라고 그래요? 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겁니다. 쟁탈련 그러죠. 화는 뭐예요? 화는 그러면 화는 싸우자는 거야? 화해하자는 거야? 화해하자.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화쟁사상이요. 이거를 집대성했던 책이 신문 화쟁론이라니까요. 근데 불교 사상의 통일이 결여된 것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의천과 누구냐면 고려 후기 때 진울이에요. 해서 의천과 진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러면 바로 누구의 원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쟁 사상이 의천 때 와서 해동 천태종으로 이거는 교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의 교단의 통합이에요. 진울은 조계종으로. 자, 진울의 조계종은 선종 더하기 교종인데 선종을 중심으로 한 교종의 교리의 통합이고 이거는 교종을 중심으로 한 선종의 교단의 통합입니다. 교리의 통합이건 교단의 통합이건 가래 일단은 이 통합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원효의 화쟁 사상의 영향을 받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천하고요, 원효하고요, 의천하고요, 진울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은 같이 만날 수는 없어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지만은 이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불교 사상의 통일을 시도했거나 또는 불교 사상 통일을 하려고 노력했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원효. 그 다음에 밑에는 의상이 있죠. 그러니까 고려 광종대 때 활동했다는 균여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면은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 이거는 불교 대중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원효와 의상과 균여는 뭐를 통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원효의 사상 봐봐요. 원효에 보면은 그 두 번째 한번 봅시다. 화엄 사상을 쉽게 풀어 바로 무예가를 짓고 무예가 아무런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연불 중심의 아미타 신앙을 주장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랬죠. 아미타 신앙입니다. 아미타 신앙은 연불 중심의 불교예요. 연불입니다. 무슨 연불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절에 가면은 흔히 그 목탁을 두르면서 연불하는 그 단어가 뭐죠? 나무 아미타 불 그렇죠? 관세음 보살 이런 것들 나무라고 하는 얘기는 뭐뭐에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미타 부처님한테 나는 귀합니다라는 뜻이야. 이걸 나무 아미타 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애우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해라. 그러면 암송하면 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 사상을 주도합니다. 관세음 보살 얘기합니다. 이 관세음 보살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 아무 때나 부르면 달려와서 손을 잡아줄 것 같은 그런 존재예요. 누가요? 관세음 보살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푸근한 거죠. 이것도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고요. 균여, 보현, 십, 원, 가, 열한수. 이거 참불가입니다. 이면서 향가입니다. 자, 앞에 우리가 향가는 뭘로 기록한다고 그랬죠? 향찰로 기록한다고 그랬거든요. 향찰. 그러면 향찰로 기록을 하니까 일반 민중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 음만 따온 걸 향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정, 말,
졸립다 이렇게 읽습니다. 발정, 끝말, 쫄개졸, 설립, 마늘따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한자 음만 따온 거야. 정말 졸립다. 졸려. 봄이 되니까 말이지. 춘건충도 오고 말이죠. 졸려 할 때 정말 졸립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도요. 이거 독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향차래요. 향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이게 향가였었어요. 자, 정리합니다. 다시. 그래서 원효, 의상, 균형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이거를 통한. 원효, 의천, 진울 이것들은 다 뭐죠? 이거죠. 불교 사상의 통일, 이거에 노력했던 승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거는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 의상의 화엄사상. 아까 전제왕권 강화 기했다고 그랬죠. 그거 보시면은 의상 봐봐요. 일즉다 다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걸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는 왕권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측. 유식 불교를 집대성했고요. 현장의 사상을 탁날해서 현장의 사상을 계승한 규기와 논쟁을 하면서 교리 이해의 우월성을 보여줬던 승려입니다. 원측. 그리고 해초. 인도 기행문이죠. 왕호천, 축국천. 이건 지금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측에 김교각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 왕족이고요. 당에서 활동하다가 죽고 나서 입적을 하고 나서 지장보살이 되었다라고 일합니다. 김교각. 지장보살은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신이에요. 그게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각 승려들의 활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신라 하대 때 바로 밑에 선종이 있습니다. 선종의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종은 교리라든가 경전보다는 뭐죠? 바로 참선이라든가 좌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종의 교리에 보면 맨 밑에 불림문자, 문자에 기대지 않는다. 교과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간에 바로바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바로 배우는 겁니다. 책 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게 불림문자예요. 스승이 모시던 스승이 죽어버렸어요. 열반에 들었죠. 그러면 답의를 한다. 그럼 거기서 사리가 나온다. 그거를 모셔놓은 탑이 승탑. 한자는 부도라고 그랬지? 탑비였다. 그래서 이거의 유행은 불교 뭐와 관련이 있냐?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라고 일하는 거죠. 우리나라 부도의 기본 양식은 나중에 탑에서 보겠습니다만 팔각 원당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종구사는 9개 지역에 따라서 9개 본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9개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가지산파입니다. 전라남도 장흥이에요. 앞에 그 지도가 나와 있어. 교종 5교하고 선종구산에서 통일신라 불교 시작 부분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력이 가장 컸던 것이 수미산파입니다. 해주 광교사에서 수미산파. 그래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선종구산 중 하나가 가지산파, 장흥보림사고요.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가장 세력이 컸던 것이 해주 광교사에서 바로 수미산파다. 이엄의 그 수미산파가 세력이 가장 컸다라고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은 얘네들 누구였죠? 지방호족과 육두풍과 결탁이 되면서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일합니다. 이게 통일신라 때까지의 불교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장에 10번째 발해 불교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발해 불교는 고구려 불교를 그대로 개성합니다. 그러니까 귀족 불교다라고 일하는 거죠. 귀족 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 때 4세기 때 불교가 들어와서 남북국시대 때에 불교 관계 유물까지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사상사에서 풍수지리사상하고요. 도교가 있습니다. 좀 볼까요? 풍수지리설. 신라 말 도선이 수용을 해서 집대성했고요. 도선픽이라는 책이 있다 하나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남아있지는 않죠. 당시 풍수지리사상은요. 경주 중심의 지리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지방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국토를 재편성하려는 주장으로 발전해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봅시다. 신라 하대 때 가면 골품제도 모순에 의해서 지방에 호족들이 득세라고 있었어요. 지방 호족들이죠. 지방 호족은 장군, 성주라고 불렀습니다. 당시는 호족은 지금에 와서 부른 용어고요. 장군이란 얘기는 말이죠. 막강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고요. 성주는 막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어디예요? 금석입니다. 풍수지설에 의해서 경주의 땅은 쇠퇴했다. 경주 쥐세설이 나옵니다. 이 경주 쥐세설로 인해서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뭐가? 풍수지설이. 그 다음에 송악길지설이 나와요. 송악길지설로 인해서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지방 호족들이 지방에 어떤 그 할거하면서요. 중앙에 있는 행정구역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 그래서 지방 호족들의 지위 유지에 사상적 기반이 됐었고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풍수지리사상입니다. 나중에 고려, 조선, 현재까지 풍수지리사상은 유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교를 보겠습니다. 고구려 영유왕제 때 당나라 고조가 고구려의 친선체계에 일하면서 도사와 도덕경은 도교의 경제입니다. 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고구려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신라 8회 고대 국가 때에 이 도교는 유행을 하죠.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자료도 있죠. 고구려 강소고분의 사신도, 보장왕제 때 도교 행사, 연개소문이 불교를 누르게 해서 도교를 장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백제로 망명했던 고구려 승려 보덕이 있죠. 보덕이 연개소문에 이러한 불교 탄압에 대해서 백제로 망명을 해서 나중에 교종 5교 중에 하나가 됐던 열반종을 전주에서 개창합니다. 백제 금동대학로, 산수문이 벽돌, 무령왕릉 지석의 매직권, 토지 매매 문서입니다. 사택지적피, 관륵, 신라의 화랑도와 김유신, 통일신라의 노장사상, 발해의 정효공주 묘지와 불로장생 사상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 다 묶어서요. 다음 중 종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 도교와 관련되어 있다. 또는 다음 장에 사진 좀 보겠습니다. 고구려 사신도 산수무늬 벽돌, 산수무늬가 있는 벽돌이란 뜻이야. 이걸 한자로는 산수문전이라고 그래요. 벽돌 전자였습니다. 무령왕릉의 지석, 그리고 백제 금동 대학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사택 지적 비문이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것들 다 묶어서 다음 중 종교 뭐와 관련되어 있냐? 도교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묶으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교 관계 내용보다는 도교 관계 내용이 더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격, 어떤 사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사 파트 중에서 이 시간에는 사상사 파트까지만 정리하고요. 12번째 고대 불상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